제10화 충렬왕과 쿠빌라이 공주. 우리나라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 권력을 행사한 사례는 매우 희귀합니다. 신라에서는 여왕이 3명이나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려시대 원간섭기 최초의 몽골 출신 왕비인 제국대장 공주는 남편인 충렬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서는 왕비가 된 원나라 공주들에 관하여 주로 정치적 해악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에 등장한 시기는 지구 표면의 반 이상을 차지한 원나라 세력권에 고려가 편입되면서 무신 정권으로 인하여 바닥까지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는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주의 입장에서는 문화가 다른 고려에 시집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현의 여공패설에는 충렬왕이 제국대장 공주와 더불어 처음 연애를 베풀었을 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절공 주열은 용모가 추하고 코가 문드러진 귤과 같았다. 공주가 처음 왔을 때 여러 신하들과 연애를 베풀었는데 문절공 주열이 일어나 공주의 장수를 기원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늙고 추한 귀신 같은 자를 가까이 오게 합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얼굴은 귀신같이 추하나 마음은 물처럼 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공주는 얼굴빛을 고치고 예를 갖추어 대하였다. 먼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면서 고려 왕의 위세가 높아진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종이 천민 출신의 이의민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고 희종이 최충원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쫓겨나는 수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충렬왕 20년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고려의 국왕인 충렬왕은 원제국 중요 인사만 참여하는 장례식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고 쿠빌라이의 후임인 성종의 즉위식에는 여러 황족들과 부마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렬왕이 제7위로 앉았다는 기록은 제국대장 공주의 원제국에서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주는 1294년 6월 원나라로부터 안평공주라는 책봉을 받았는데 이는 공주가 새로운 황제 성종의 고모였기도 하였고 고려의 왕비인 공주가 원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황제인 성종은 충렬왕에게 궁전 출입 시 전문까지 소차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특전을 허락받으면서 그 위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나라에서의 위세를 통하여 공주는 충렬왕의 왕권 강화를 지원하고 정치활동을 측면으로 힘을 더하였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검령구인 인후 등을 사신으로 원나라에 파견하여 충렬왕의 대원 외교를 도와주었고 원나라에 갈 때는 공식적인 공물 이외에 그녀 스스로 은과 모시, 공녀를 선물로 들고 가 원황실과 재상 등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충렬왕은 태자 시기에 5회, 제위 중에 10일에 총 16회 원나라에 입조하였습니다. 충렬왕의 입조는 원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충렬왕이 자청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충렬왕의 입조의 경우 표면적인 방문 목적 이외에 많은 것을 원 황제에게 요청하였고 대부분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충렬왕의 첫 번째 방문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김방경을 모함한 사건을 해명하는 것이었는데 근거가 박약했으므로 대부분 충렬왕의 의도대로 관철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원을 배경으로 횡포를 부리던 홍다구와 다루가치들의 소환과 폐지, 모반자와 불법 행위자를 고려가 직접 취재하도록 하는 문제와 원나라 법에 의하던 호구조사를 고려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외국 방비라는 목적으로 주둔하던 원나라 군사를 철수시키는 문제 등의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령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군의 포로가 된 평민들과 만주 고려인들의 고려법 적용에 관한 문제 등은 거부되었습니다. 원나라의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왕의 왕비로서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기반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의 공주로서 고려의 왕비가 된 공주는 비정상적이고 비정규적인 조직과 방법으로 정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 과정에 많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였습니다. 공주가 원나라에서 데리고 온 개인적 하인들인 검령구들은 대다수가 원나라에서 천한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에 구애되지 않고 거의가 고위적인 재상급인 제추의 반열에 올랐으며 권력을 앞세워 토지의 불법적인 탈취를 하였고 관료들이 소유한 구분전, 녹과전 등을 강탈하며 공주의 신임을 빙자하여 타인의 토지와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인훈은 처음에는 공주를 따라온 몸종 정도의 신분이었지만 충렬왕에 의하여 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충렬왕 12년에는 종이품, 재상의 반열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충렬왕 23년 제국대장 공주가 죽은 후에 세자인 충선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충렬왕이 총애를 받던 궁인 무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인훈은 고려의 정치, 군사, 감찰권을 장악하는 요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 태자인 충선왕이 왕위에 즉위하였다가 8개월 만에 퇴위하게 되자 이듬해에는 충선왕 복위를 도모하려다 실패하고 원나라로 도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덕수 장씨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장술룡은 회회인으로 공주를 수종들며 고려에 와서 처음으로 낭장으로 시작하여 15년에 대장군, 23년에 세자의 스승에 올랐으며 그 해에 사망하였습니다. 장술령이 사신으로의 활동이 기록된 경우는 8회이며 그는 상소문을 전달하고 원나라의 하례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료의 헌납이나 공주가 입을 특별한 의복을 구입하는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주의 검령구들은 고려에 처음 올 당시에는 모두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충렬왕 20년경에는 대부분 핵심 관직인 재상급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을 통하여 공주가 관직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관료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많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축제하였고 호화로운 저택을 소유하며 심지어는 많은 문계획을 거느리고 그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려의 관리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고려 관료들이 이들의 자녀와 결혼함으로써 그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 기록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응방에서 대장군에 오른 원경은 자신의 아들인 원선장을 인후의 딸과 혼인시켰고 응방 출신으로 왕이 충신이 된 이정의 아들 이고는 장술령의 사위가 되었고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김반경의 외손인 조문가는 검령구인 차신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충렬왕은 왕비의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안동, 경상부를 왕비에게 지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수취하여 왕비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듬해 정원에 제국대장 공주를 원성공주로 봉하니 백관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궁전을 경성이라 이름 짓고 관리들을 두었으며 안동 경산부를 탕목읍으로 정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탕목읍의 의미는 목욕비용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고을이라는 의미로 제국대장 공주의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국대장 공주에게 주어진 시급은 훗날 아들인 충선왕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물려받았으며 대대로 왕실에 의하여 계승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침탈과 편법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리면 사람들이 다루가치에게 말하기를 현의 촌락들이 여기저기 관아에 나누어 분속되어 세금이 과중하며 부역이 가혹합니다. 라고 호소하였다. 다루가치가 말하기를 그 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장차 이 폐단을 제거하겠다 하고 왕에게 각 도의 사람을 함께 보낼 것을 청하였다. 재상들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다루가치가 실정을 알아내어 원나라 황제에게 보고하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기왕이 발표한 왕과 왕비의 명령을 취소하고 백성들을 본업에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왕비가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왕과 왕비가 나서서 백성들이 토지를 침탈하여 부역이 가중하자 원나라 다루가치에게 호소하여 일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관리들이 이미 공포한 왕의 명령을 중단시키려 하자 왕은 이 일을 따랐으나 원나라 출신의 왕비는 개의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원 제국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일체의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고 교역로를 열어 대외 무역의 발전을 구가하였습니다. 당시 왕실, 관세가와 결탁한 상인들이 상행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전하는데 고려의 원나라 공주들은 신분상의 이점으로 원과의 무역이 용이하였습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일찍이 잣과 인삼을 중국 강남으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 후로는 내시들을 각 처에 보내어 그 물건을 구하였고 비록 그것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까지도 받아들였으므로 백성들이 심히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여성이 흰 모시를 바쳤는데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 같으며 꽃무늬도 놓여 있었다. 공주가 저작거리 상인에게 보이니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물품이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래서 여성에게 그 출처를 물어본즉 제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나가 이것을 짤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공주가 그 여종을 자기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고 요구하였다. 여성은 깜짝 놀랐으나 하는 수 없이 그 여종을 공주에게 바쳤다. 충렬왕은 제국대장 공주 이외에 2명의 비가 더 있었는데 아버지 원종 원년에 태자로 책봉된 해에 종실인 시양군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종 15년에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왕과 혼인하여 정비가 되자 시양군의 딸은 정화 궁주로 밀려났고 후궁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종래혼이던 고려에서 정비인 종실녀가 격화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제국대장 공주와 정화공주 사이의 알력은 계속되어 밤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투서를 하기를 정화공주가 공주를 저주하였다고 무고하였으며 또 제안궁 왕숙과 김방경 등 43명이 반역을 음모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정화공주 및 왕숙, 김방경 등을 잡아 가두니 유경이 울면서 충성껏 간언하였으므로 공주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 모두 석방하여 주었다. 충렬왕 2년 다루가치 관사에 정화공주가 무당을 시켜 공주를 저주하게 하고 김방경 등이 반란을 일으켜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다는 투소가 던져져서 재판에 벌어졌으나 결국 모두 무고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제국대장 공주가 아들을 낳아 생남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궁인이 공주에게 물어보지 않고 평평한 평상을 설치하여 좌석을 마련하였다. 몽골인 하인이 병상에 앉는 것은 공주와 궁주를 동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주가 크게 노하니 왕이 급히 자리를 서청으로 옮기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전부터 높고 낮은 기다란 평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화공주가 공주에게 잔을 올리자 왕이 돌아보며 눈짓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흰 눈으로 나를 보십니까? 혹시 공주가 나에게 꿇어앉았다고 그런 것입니까? 하고 드디어 잔치를 파하도록 명하고 궁전에서 내려와서 통곡하였다. 공주는 이 사건을 몽골 하인을 통하여 원 황제에게 알리려고 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인공수의 조언으로 이 일이 황제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화공주에 대한 공주의 경계심은 더욱 예민하게 되었다. 충렬왕은 결혼으로 고려 무신정권의 수모에서는 벗어났으나 고려 왕비는 공주에게 밀려나 후궁이 되었고 충렬왕은 결국 공주를 아내로 얻었다기보다는 원나라 공주의 남편이라는 지위를 차지한 것이 되다 보니 아들인 충선왕에게 8개월간 왕위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중조라는 투모를 당한 최초의 고려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